사람도 그릇과 같다. 매번 완성된 도자기를 깨부수던 스님 깨져야 비로소 빛나는 것에 동자승은 눈물을 흘렸다. 쨍그랑. 산의 정적을 찢는 소리는 날카롭고 비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파열음이었고 누군가의 비명이 갇혔다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동자승 해지는 빗자루를 쥔 손을 멈칫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에일 듯 차가웠지만 늙은 노승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가마터 앞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천광산 서운사.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구름이 쉬어가는 곳이라 불렀지만 7살 혜진에게 이곳은 그저 지옥 같은 노동의 현장이자 이해할 수 없는 광기의 집합소였다. 스님, 그게 벌써 10번째예요. 혜진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앙상한 손목이 드러난 승복은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백자 파편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깨진 그릇은 누가 봐도 걸작이었다. 유약은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듯했고 곡선은 여인의 어깨처럼 유려했다. 읍내 장터에 내다 팔면 쌀 3가마니는 좋게 받을 물건이었다. 하지만 노승월명은 대답이 없었다. 여든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세고 투박한 손으로 망치를 다시금 고쳐줄 뿐이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검고 탁했다. 비켜라. 월명의 목소리는 가마의 열기보다 건조했다. 아까워요. 쌀이 없어서 저녁엔 죽도 묽게 끓여 먹었잖아요. 저걸 팔면 쌀도 사고 겨울땔감도 사고 제 털신도 살 수 있는데. 혜진이 바락 소리를 질렀다. 배고픔이 만들어낸 용기였다. 그러나 월명은 아이의 절규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가마에서 막 꺼낸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또 다른 사발을 작업대 위에 올렸다. 이번 것은 더 훌륭했다. 가마 속의 불길이 요술을 부린 것인지 표면에 핀 빙열 무늬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의 비늘 같았다. 혜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건 깨지 말아야 한다. 저것만은 살려야 한다. 스님 제발요. 혜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월명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노승은 그릇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완벽했다.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흙이 불을 견디고 쇠보다 단단한 살결을 얻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성품이었다. 월명의 인매가 비틀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자조에 가까웠다. 곱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주 고와. 내 눈을 속일 만큼. 쾅. 망설임은 없었다. 쇠망치가 허공을 가르고 내려 꽂히는 순간 그 고운 백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튀어 혜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핏방울이 맺혔다. 스님. 혜진이 울먹이며 주저앉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각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의 시체 같았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부처님도 물건을 아끼라 하셨잖아요. 이건 살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월명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듬성듬성한 하얀 눈썹 아래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뺨에 피를 흘리는 어린 제자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살생이라. 월명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살생이지. 하지만 내 놈 눈에는 이것이 그저 그릇으로 보이느냐? 그럼 그릇이지 이게 뭡니까? 이것은 흉기다. 월명은 망치를 툭 던져놓고는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단면에 손가락이 베일 듯 위태로워 보였다. 사람의 눈을 현혹하고 마음을 홀려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흉기란 말이다.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노망이 나신 거야.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서운사에 온 지 3년째였다.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준 것은 고마웠지만 월명의 기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차고 가마에 불을 지피면서 정작 완성된 것은 모조리 깨부수는 이 노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월명은 우는 아이를 달래지 않았다. 대신 뒷짐을 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치워라. 조각 하나라도 남기면 내일 아침밥은 없다. 비정한 명령만이 새벽 공기 속에 남겨졌다.
혜진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빗자루를 다시 쥐었다. 달그락, 달그락. 파편을 쓸어 담는 소리가 처량했다. 혜진은 깨진 백자 조각들을 가마터 뒤편 구덩이에 쏟아부었다. 그곳은 이미 수만 개의 그릇 무덤이었다. 3년 동안 월명이 깨부순 그릇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였다. 달빛을 받은 조각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다. 혜진은 홀린 듯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방금 깨진 용비늘 무늬가 있던 그 그릇의 밑바닥 부분이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릇의 안쪽 유약이 매끄럽게 발린 표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만들 때 새긴 것이 분명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무늬가 없었는데 안쪽에, 그것도 바닥 깊숙한 곳에 글자가 숨겨져 있었다. 탐할 탐. 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다. 다른 조각을 찾아보았다. 아까 처음에 깨졌던 그릇의 파편을 뒤적거렸다. 날카로운 조각에 손끝이 베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성낼 진.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스님은 그릇을 만들 때마다 그 안에 글자를 새겨넣고 있었다.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고운 백자인데 그 속에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마음들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뭘 만드시는 거야? 혜진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서 있는 가마를 올려다보았다.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보이는 가마가 금방이라도 자신을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흙과 불냄새 사이로 비릿한 쇠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월명 스님은 그릇을 빚는 게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태우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운사의 불청객이 찾아왔다.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기고 값비싼 양복을 입은 사내는 서울 인사동에서 왔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최 실장이라 했다. 그는 절 입구에 세워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이런 깊은 산골에 숨어 계셨군요. 월명 스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최 실장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집신을 꼬고 있는 월명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하지만 월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볼일 없으니 돌아가시오. 에이 스님.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나 들어보세요.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 스님께서 빚은 백자가 국보급이라던데. 그거 썩히면 죄받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한 점당 1,000만 원, 아니 물건만 좋으면 그 이상도. 썩 꺼지라 했다. 월명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꼬고 있던 집신을 집어 던질 기세였다. 최 실장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아니. 스님, 돈이 싫으세요? 이 절간꼴을 좀 보십시오. 기와는 다 깨지고 기둥은 썩어가는데 보수도 좀 하시고 편하게 사셔야죠. 내 귀 더럽히지 말고 당장 내려가라. 내 놈 눈에는 흙이 돈으로 보이더냐? 월명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최 실장은 닫힌 문을 향해 삿대질하며 투덜거렸다. 참나 늙은이가 꼬장꼬장하기는. 예수를 알아주겠다는데도 난리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진은 입맛이 썼다. 1,000만 원. 그 돈이면 평생 먹을 쌀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다 쓰러져가는 이 절을 고치고도 남을 것이다. 혜진은 슬그머니 최 실장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응? 넌 뭐냐, 꼬마야. 스님은 절대 안 파실 거예요. 고집이 황소고집이거든요. 하, 그러게 말이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네. 최 실장이 담배를 꺼내 물려다 사찰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도로 집어넣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사찰 뒤편 가마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기가 가마냐? 네. 근데 가보셔도 소용없어요. 다 깨버리셨거든요. 뭐? 깼다고? 최 실장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혜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큼성큼 가마터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쌓인 파편의 무덤을 보고는 경악했다. 미친. 이게 다 뭐야? 그는 허겁지겁 파편 더미로 달려들었다. 흙먼지가 묻는 것도 상관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백자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햇빛에 비춰보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색깔, 이 투명도, 이건 고려시대 비색이잖아. 아니, 조선 백자의 순백색에 더 가깝나? 세상에, 이걸 다 깼다고. 최 실장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이건 범죄야. 문화재 파괴라고. 이 영감탱이가 진짜 노망이 났나. 혜진은 그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스님이 알면 사달이 날 것이다. 아저씨,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시끄러워. 야, 꼬마야. 너 이거 온전한 거 하나라도 숨겨둔 거 없냐? 내가 500만 원, 아니 현찰로 바로 쏴줄게. 최 실장이 지갑에서 빳빳한 수표 뭉치를 꺼내 흔들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500만 원. 그 돈이면.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 어젯밤 보았던 글자가 스쳐 지나갔다. 탐. 욕심. 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없어요. 스님은 만드는 족족 다 깨버리세요.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거짓말하지 마. 이런 걸 만들면서 하나도 안 남긴다는 게 말이 돼? 그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고 월명이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손을 놀리느냐. 월명의 기세는 맹수 같았다. 최 실장은 기겁하며 주워 담았던 파편들을 우르르 쏟아버렸다. 아니. 스님.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이것들은 조각이라도 같이 가. 같이? 내 놈 눈에는 저게 보물로 보이느냐? 저것들은 내 배설물이다. 내 마음속 찌꺼기들이란 말이다. 월명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최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승용차 시동 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차는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다. 가마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월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몽둥이를 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월명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혜진아. 네. 저놈이 만진 조각들 모조리 가루가 되도록 빻아버려라. 네. 그걸 왜요? 부정을 탔다.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았으니 이제 저 흙은 다시는 쓸 수 없다. 혜진은 울컥했다. 너무하세요. 스님 마음이 찌꺼기라고요? 그럼 저렇게 곱게 빚지나 마시지.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으세요? 혜진은 바닥에 떨어진 조각 하나를 집어 월명에게 내밀었다. 아까 최 실장이 감탄했던 그 조각이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쁜데. 이게 왜 찌꺼기예요? 월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 어린 슬픔이 고였다. 그는 혜진이 들고 있는 조각을 빼앗듯 낚아채어 뒤집었다. 거기에는 또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치. 어리석을 치. 혜진은 숨을 멈췄다. 보이느냐? 월명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무리 겉을 곱게 빚고 유약을 두껍게 발라 감추려 해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녀석들이 기어 나온다. 내 뼛속 깊이 박힌 이 더러운 마음들이 흙을 뚫고 나온단 말이다. 월명은 그 조각을 바닥에 내리찍어 가루로 만들었다. 나는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죽이고 있는 중이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으깨진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려 월명의 승복자락에 묻었다. 그 모습이 마치 하얀 상복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님이 죽이고 싶어하는 나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토록 지독한 글자들을 잉태한 과거는 무엇일까? 천장 얼룩을 바라보는 혜진의 눈앞에 깨진 파편들이 유령처럼 어른거렸다. 겨울이 깊어졌다. 천광산의 겨울바람은 칼날 같아서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이 끊겼고 서운산은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가마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월명은 이제 곡기를 거의 끊다시피 했다.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멀건죽 반 공기가 전부였다. 그의 몸은 말라비틀어진 고목처럼 변해갔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아니, 그것은 생명력이라기보다 마지막 심지를 태우는 촛불의 위태로움이었다. 쿨럭, 쿨럭. 기침 소리가 잦아졌다. 혜진이 방문을 열었을 때 월명은 각혈을 하고 있었다.
붉은 피가 회색 승복 위로 뚝뚝 떨어졌다. 스님, 이러다 돌아가시겠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혜진이 달려들어 등을 두드렸지만 월명은 손사래를 쳤다. 불을 봐야 한다. 지금 불이 문제예요? 몸이 불덩이잖아요. 혜진이 월명의 이마에 손을 댔다가 화들짝 놀랐다. 펄펄 끓고 있었다. 그런데도 노승은 기어이 몸을 일으켜 가마터로 나가려 했다. 오늘은 나올 것이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깨버릴 거잖아요. 아니야. 오늘은 다를 게야. 월명의 눈이 몽롱하게 풀려 있었다. 그는 헛것을 보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죽산 스님, 이번에는 제대로 빚겠습니다. 죽산. 혜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아마도 월명 스님의 스승일 것이다. 월명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눈밭을 걸어갔다. 발자국마다 핏빛이 어린 듯 했다. 혜진은 할 수 없이 스님을 부축했다.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가마 앞은 뜨거웠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월명은 가마 입구에 주저앉아 불구멍을 들여다보았다. 붉은 불길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일렁이게 만들었다. 혜진아. 네, 스님. 말씀하지 마세요. 기운 빠져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월명은 묵묵히 불길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재주만 믿고 까불던 오만한 놈이었다. 흙을 만지는 건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알리는 수단이었지.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비싸게, 그것만이 내 목표였다. 혜진은 젖은 장작을 아궁이에 넣으며 귀를 기울였다. 죽산 스님은 그런 나를 늘 나무라셨다. 그릇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것은 흙덩이만도 못하다고 하셨지.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비웃었다. 늙은이의 질투라고 생각했어. 월명의 목소리에 물기가 젖어들었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지금처럼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지. 나는 스님이 아끼시던 찻잔을 몰래 훔쳐내어 장터에 팔려고 했다. 내 그릇을 굽기 위한 흙과 유약살 돈이 필요했거든. 혜진의 손이 멈췄다. 스님이 도둑질을? 그런데 눈길에 미끄러져 그 찻잔을 깨트리고 말았다. 산산조각이 났지. 나는 겁이 나서 깨진 조각들을 눈 속 깊이 파묻고 도망쳤다. 그리고 스님께는 고양이가 깨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그릇이 제명을 다했나 보구나 하셨지. 나는 안도했다. 나의 죄가 덮여졌다고 생각했다. 월명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고통스러운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스님은 알고 계셨다. 내가 그 찻잔을 훔친 것도 깨트린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그분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나를 탓하지 않으셨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스님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지. 월명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월명이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그릇은 다시 빚으면 되지만 사람은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으니 아이의 마음이 깨지지 않게 덮어주어야겠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 혜진은 코끝이 찡해졌다. 그때 알았다. 깨진 것은 찻잔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나는 평생을 깨진 채로 살아왔다는 것을. 월명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가마의 온도가 절정에 달했다. 이제 불을 끄고 식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월명은 망치를 집어들었다. 그래서 나는 빚는다. 그분의 마음을 닮은 그릇이 나올 때까지. 내 안에 더러운 욕망과 거짓과 위선이 모두 타버리고 오직 그분의 자비만이 남을 때까지. 시간이 흘러 가마 문이 열렸다. 열기가 훅 끼쳐왔다. 월명은 뜨거운 온기를 집게로 꺼냈다. 이번 그릇은 투박했다. 화려한 기교도 매끄러운 광택도 없었다. 그저 흙 본연의 색을 띤 덤덤한 사발이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 어떤 백자보다 따뜻해 보였다. 월명은 그릇을 식히지도 않은 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습관처럼 망치를 높이 쳐들었다. 안 돼요. 혜진이 몸을 날려 월명의 팔을 붙잡았다. 이번 건 깨지 마세요. 이건 슬퍼 보이잖아요. 비켜라. 이것 또한 실패작이다. 아니에요. 스님 보세요. 이 그릇은 울고 있잖아요. 스님처럼 울고 있단 말이에요.
혜진의 외침에 월명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릇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내뿜는 입김 같았다. 월명은 천천히 망치를 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어루만졌다. 거친 표면이 그의 지문 사이를 스쳤다. 울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깨지 마세요. 아프잖아요. 월명은 혜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늙고 병든 죄인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죄인을 혐오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워하며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월명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깨트린 것은 그릇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는 자기 자신이었음을. 월명은 그릇을 들어 안쪽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을까? 한 며칠 한. 역시 나였다. 후회와 회한이 뼈에 사무쳐 글자가 되어 박혀 있었다. 월명은 쓰게 웃으며 다시 망치를 들려 했다. 하지만 혜진이 그릇을 낚아챘다. 이건 제가 가질래요. 혜진아. 한이 뭐 나쁜 거예요? 슬프면 슬픈 거지. 저는 이 그릇에 밥도 먹고 물도 마실 거예요. 스님의 슬픔을 제가 다 먹어버릴 거라고요. 혜진은 뜨거운 그릇을 품에 안았다. 데일 듯 뜨거웠지만 놓지 않았다. 그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월명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스르르 눈밭 위로 쓰러졌다. 스님. 혜진의 비명이 겨울산을 울렸다. 쓰러진 노승의 손에서 망치가 툭 떨어져 눈 속에 파묻혔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하얀 눈송이가 축복처럼 혹은 수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운사의 밤은 길었다. 우풍이 센 방 안에는 냉기가 뱀처럼 스며들었다. 아랫목이라 해도 미지근한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땔감이 떨어진 지 오래였다. 스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혜진은 물수건을 짜서 월명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노승의 숨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다. 열은 내리지 않았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다. 물물. 월명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혜진은 황급히 자릿길을 찾았다. 하지만 낡은 스테인리스 물그릇은 며칠 전 찌그러져 물이 줄줄 샜다. 혜진의 시선이 머리맡에 놓인 투박한 사발에 닿았다. 어제 낮 월명이 깨트리려다 혜진이 빼앗은 그릇. 바닥에 한자가 새겨진 그 사발이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그 사발에 물을 담았다. 신기하게도 그릇은 손에 착 감겼다. 겉은 거칠었지만 입술이 닿는 테두리는 묘하게 부드러웠다. 혜진은 월명의 상체를 일으켜 물을 먹였다. 꿀꺽, 꿀꺽. 월명은 허겁지겁 물을 삼켰다.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메마른 방 안에 울렸다. 사발은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고 노승의 갈증을 받아내고 있었다. 한이라더니 물맛만 좋네. 혜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사발을 내려놓았다. 그릇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검은 빛을 띠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이 깊은 산중, 이 새벽에 찾아올 사람은 단 하나뿐이었다. 쾅쾅쾅. 계십니까? 월명 스님. 저 왔습니다. 최 실장이었다. 혜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방을 나갔다. 마당에는 최 실장뿐만 아니라 덩치 큰 사내 2명이 더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포대 자루와 삽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님 편찮으시니까 당장 가세요. 혜진이 막아서자 최 실장은 비릿하게 웃었다. 꼬마야.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스님 아프시다며? 병원 가셔야지. 병원비 필요하지 않냐? 필요 없어요. 이런 답답한 녀석. 야, 그냥 작업 시작해. 최 실장이 턱짓하자 덩치들이 가마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긴 안 돼요. 거긴 스님 무덤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덤은 무슨. 쓰레기장이지. 내가 그 쓰레기 치워주겠다는데 고마워해야지. 최 실장은 뻔뻔했다. 그는 며칠 전 보았던 파편들의 가치를 잊지 못하고 다시 온 것이었다. 깨진 조각이라도 이어 붙이면 돈이 된다는 계산이었다.
이른바 금수리 KINTSUGI 기법으로 복원해서 팔면 월명 스님의 유작이라는 이름값까지 더해져 부르는 게 값이 될 터였다. 비켜. 덩치 하나가 혜진을 밀쳤다. 혜진은 눈밭에 나뒹굴었다. 야, 너희들 다 도둑놈들이야. 부처님이 안 무서워? 부처? 야, 돈이 부처야. 이 절도 빚더미에 앉은 거 다 아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최 실장은 가마터 옆 구덩이를 가리켰다. 수천 개의 파편이 묻힌 곳이었다. 사내들이 삽을 꽂으려는 순간이었다. 드르륵.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월명이 서 있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몸을 문틀에 기대어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했다. 그의 손에는 혜진이 물을 떠주었던 그 한 해 사발이 들려 있었다. 누구 마음대로 내 무덤을 파헤치느냐. 목소리는 작았으나 위압감은 천근만근이었다. 최 실장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했다.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무서워봤자였다. 아이고 스님. 일어나셨습니까? 병원비 마련해 드리려고 제가 인부 좀 불렀습니다. 저기 묻힌 쓰레기들 제가 싹 수거해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청소해드리고 수고비로 1,000만 원 드리죠. 1,000만 원. 월명은 헛웃음을 흘렸다. 내 죄값이 고작 1,000만 원이더냐. 아니, 깨진 그릇 조각에 무슨 죄값 타령이십니까? 예술품이라니까요. 자자 애들 시켜서 얼른 퍼 담을 테니 스님은 들어가 쉬십시. 챙그랑. 월명이 들고 있던 사발을 툇마루 기둥에 내리쳤다. 하지만 사발은 깨지지 않았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튕겨나갔을 뿐이다. 놀라운 강도였다. 월명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놈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이 가마터에 불을 지르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다. 월명의 서슬 퍼런 외침에 인부들이 주춤거렸다. 진짜로 저지를 것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최 실장은 혀를 찼다. 하, 진짜 말 안 통하네. 좋습니다. 그럼 거래를 하시죠.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었다. 이 절 땅 주인이 조계종도 아니고 스님 개인 소유도 아니더군요. 아주 오래전 박죽산이라는 분명히로 되어 있던데. 스님 스승님 맞죠? 월명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상속 처리도 안 하고 이거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구청에 아는 사람이 좀 있는데 이거 복잡하게 굴면 절 자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라고? 간단하게 갑시다. 저기 묻힌 파편들 그리고 지금 가마 안에 있는 거. 그거 저한테 넘기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작품 독점 판매권 주시고. 그럼 제가 이 땅 문제 싹 해결해 드립니다. 협박이었다. 교묘하고 악랄한 덫이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스님 건드리지 마. 꼬마 넌 빠져. 스님 선택하세요. 이 추운 겨울에 저 꼬마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깨진 조각 몇 개 내주고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월명은 가만히 혜진을 바라보았다. 낡은 승복, 터진 손등, 추위에 빨개진 볼.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이가 고생하고 있었다. 죄를 씻겠다고 시작한 일이 또 다른 죄를 낳고 있었다. 월명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다. 스님. 혜진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안 돼요. 저 아저씨한테 주면 안 돼요. 월명은 손을 들어 혜진을 제지했다. 그리고 최 실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뭐든 들어드리죠. 사흘. 사흘 뒤에 다시 와라. 사흘요? 마지막 가마를 열어야 한다.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결정해라. 만약 그 안에서도 완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다. 파편이든 이 절이든 내 목숨이든. 최 실장의 눈이 번들거렸다. 마지막 가마. 그것은 역작이 나올 가능성을 의미했다. 좋습니다. 사흘 드리죠. 대신 딴 마음 먹고 물건 빼돌리면 그때는 경찰 부릅니다. 최 실장은 덩치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였다. 월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혜진이 달려가 부축했지만 월명은 혜진의 손을 뿌리치고 툇마루 아래 떨어진 사발을 주워들었다. 아까 기둥에 내리쳤음에도 금 하나 가지 않은 그릇. 질기구나. 월명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한이라는 놈은 깨지지도 않는구나. 다음 날부터 월명은 미친 사람처럼 움직였다. 몸살 기운은 여전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는 듯 했다.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항아리 하나를 꺼내왔다. 뚜껑이 밀봉된 작고 검은 항아리였다. 혜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스님, 그게 뭐예요? 월명은 대답 대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고운 잿빛 가루가 들어있었다. 흙이라기엔 너무 가볍고 재라기엔 입자가 굵었다. 이것은 죽산 스님의 뼈가루다. 네. 혜진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스승의 유골을 여태 보관하고 있었다니. 아니, 그걸로 뭘 하려는 것인가? 놀라지 마라. 스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다. 내 육신을 태운 재를 흙과 섞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그릇을 빚어라. 세상에 왜 그런 무서운 유언을. 그릇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배고픔을 담고 싶다고 하셨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싶다고. 월명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내 더러운 손으로 스님의 청정한 육신을 만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30년 동안 이 항아리를 숨겨만 두었다. 월명은 항아리 속의 재를 작업대 위에 백토와 섞었다. 하얀 흙과 회색 뼈가 뒤섞이며 기묘한 무늬를 만들어냈다. 이제야 알겠다. 스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던 게야. 내가 언젠가 갈 곳을 잃고 헤맬 때 당신의 몸을 내어주어 길을 터주려 하셨던 것을. 월명은 반죽을 시작했다. 치대고 또 치댔다. 뼈가 섞인 흙은 평소보다 더 찰기가 없었다. 자꾸만 부서지려 했다. 월명은 자신의 피와 땀을 섞듯 온몸에 체중을 실어 흙을 눌렀다. 혜진아. 네, 스님. 불을 지펴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혜진은 울면서 아궁이로 달려갔다. 장작을 넣는 손이 떨렸다. 이것이 끝나면 스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 사흘 뒤 약속한 시간이 오면 정말 모든 것을 내주고 떠나실 건가? 가마의 온도가 올라갔다. 월명은 물레 앞에 앉았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 뼈 섞인 흙덩이가 놓였다. 월명의 손길이 닿자 흙이 춤을 추듯 솟아올랐다. 그의 손은 거침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 만들던 매끄러운 곡선의 다랑아리가 아니었다. 모양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아니, 일부러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한쪽은 푹 꺼지고 입구는 비틀렸다. 균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형태였다. 스님 모양이. 이게 나다. 월명은 눈을 감은 채 손끝의 감각만으로 빚어나갔다. 반듯한 척, 고고한 척 위선 떨던 껍데기를 버리는 것이다.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월명은 빚어진 그릇의 안쪽에 칼끝으로 글자를 새겼다. 평소처럼 한 글자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아주 긴 시간을 들여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새겼다. 혜진은 멀어서 무슨 글자인지 볼 수 없었다. 이윽고 빚어진 그릇들이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불문이 닫히고 맹렬한 불꽃이 가마를 삼켰다. 월명은 가마 앞에 멍석을 깔고 앉았다. 그는 선정에 든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타올라라. 그가 속삭였다. 내 죄도 내 욕심도 스님의 뼈도 모두 녹아서 하나가 되거라.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왔다. 가마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져 주변의 눈을 모두 녹여버렸다. 혜진은 월명의 곁을 지키며 졸다 깨달을 반복했다. 그런데 새벽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가마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얀색이 아니었다. 푸른빛. 마치 새벽 하늘을 오려낸 듯한 신비로운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스님, 연기 색깔이 이상해요. 혜진이 소리쳤지만 월명은 대답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스님? 혜진이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월명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그의 코와 입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
하지만 입가에는 아주 편안한 생전 처음 보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스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혜진의 절규가 새벽 산사를 뒤흔들었다. 가마 속의 불길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우웅 하는 공명음을 내며 무섭게 타올랐다. 그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의 기도 소리 같기도 했다. 새벽의 산사는 거대한 냉동고였다. 혜진은 쓰러진 월명 스님을 업고 법당 옆 요사체로 기어다시피 옮겼다. 노승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축 늘어진 팔다리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혜진의 어깨를 짓눌렀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눈 좀 떠보시라고요. 혜진은 아랫목에 스님을 눕히고 미친 듯이 팔다리를 주물렀다. 하지만 노승의 손끝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입가에 묻은 검은 피가 굳어 딱지가 앉아 있었다. 월명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혜진아.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다. 혜진은 귀를 스님의 입가에 바짝 갖다 댔다. 네, 스님. 저 여기 있어요. 병원 가요, 네. 제가 업고서라도 읍내까지 뛸게요. 아니, 늦었다. 나는 갈 때가 되었다. 월명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는 이승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다. 가마를 지켜라. 그깟 가마가 뭐가 중요해요? 스님이 살아야죠.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사흘이다. 사흘 동안 누구도 문을 열게 해서는 안 돼. 월명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혜진은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흙물이 들어 손톱 밑이 까만 평생을 흙과 불 속에서 살아온 장인의 손이었다. 약속하거라. 네, 지킬게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월명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평온한 미소였다. 울지 마라. 깨지는 것은 끝이 아니다. 껍질을 깨야 새가 날아오르는 법이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월명의 고개가 옆으로 툭 떨궈졌다.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스님? 대답이 없었다. 가슴의 오르내림도 멈췄다. 방 안을 채우던 거친 숨소리가 사라지자 무서운 정막이 찾아왔다. 스님, 장난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네. 혜진은 스님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으아! 혜진의 오열이 빈 방을 울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 유일한 가족이자 스승을 잃었다는 슬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 시각 사찰 뒤편 가마터.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신비로운 푸른 연기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마치 스님의 영혼이 가마를 떠나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길 소리도 잦아들었다. 가마는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혜진만이 그 앞을 지켜야 할 파수꾼으로 남겨졌다. 사흘이 지났다. 약속의 날 아침이 밝았다. 지난 사흘간 혜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스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염을하고 흰 천으로 덮어두었다. 향을 피우고 목탁을 두드리며 곁을 지켰다. 배고픔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분노와 도끼만이 아이의 눈동자를 시퍼렇게 물들이고 있었다. 오전 10시. 고요하던 산길이 시끄러워졌다. 굉음을 내며 고급 세단 3대가 줄지어 올라왔다. 최 실장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을 입은 사내들, 감정사로 보이는 안경 쓴 노인,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까지 대동했다. 자, 여기가 바로 은둔의 도예가 월명 스님의 작업장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유작이 공개되는 역사적인 날이죠. 최 실장은 마치 자신의 앞마당인 양 떠들어댔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혀를 차며 낡은 절을 둘러보았다. 이런 곳에서 걸작이 나온다고? 믿을 수가 없군. 원래 예술가는 괴팍한 법이니까요. 자, 가시죠. 최 실장이 앞장서서 가마터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마 앞에서 걸음을 멈춰야 했다. 가마 입구에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 상주띠를 두른 혜진이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큼지막한 도끼가 들려 있었다.
꼬마야, 너 꼴이 왜 그러냐? 최 실장이 멈칫하며 물었다. 혜진은 핏발선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돌아가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뚝뚝 떨어졌다. 스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뭐? 죽었다고? 언제? 사흘 전 밤에. 당신들이 다녀가고 나서 바로요. 최 실장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슬픔이나 애도 따위는 없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치였다. 작가가 죽으면 작품값은 뛴다. 이건 호재였다. 아이고 저런. 안타깝게 됐구나.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지. 오늘 가마를 열기로 했으니 우린 열고 가져가면 된다. 못 열어요. 혜진이 도끼를 치켜들었다. 이 가마는 스님의 마지막 무덤이에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야, 저거 치워. 최 실장이 덩치들에게 눈짓했다. 사내들이 다가오자 혜진은 도끼날을 가마 입구의 벽돌 틈에 꽂아 넣으려는 신용을 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내가 먼저 다 깨버릴 거야. 어차피 스님도 다 깨라고 하셨어. 멈춰. 미친놈아,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최 실장이 기겁하며 손을 저었다. 감정사로 온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이복의 어린 스님. 진정하게. 자네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망치고 싶은가? 그분의 영혼이 담긴 그릇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제자의 도리가 아닌가? 점잖은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세상에 알린다고요? 아니요, 당신들은 그냥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건방진 녀석. 최 실장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려 할 때였다. 퍽. 혜진이 휘두른 도끼자루가 최 실장의 정강이를 가격했다. 악. 최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덩치들이 혜진을 덮치려 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만. 그때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함께 온 노신사였다. 명패를 보니 유명한 갤러리 관장이었다. 아이 말이 맞소. 아직 가마가 다 식지 않았소. 억지로 열면 기물들이 냉파 급격한 온도차로 깨짐을 입을 수 있소. 기다립시다. 관장님. 하지만. 그리고 상주가 저리 완강한데 힘으로 뺏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소. 아이야. 관장이 혜진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가마를 여는 것을 허락해다오. 만약 그 안에 든 것이 내 스승의 뜻에 어긋나는 물건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모두 깨트려 주마. 약속하마. 혜진은 관장의 눈을 쏘아보았다. 적어도 최 실장 같은 장사꾼의 눈은 아니었다. 그리고 스님의 유언이 떠올랐다. 사흘이다.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결정해라. 혜진은 천천히 도끼를 내렸다. 좋아요. 대신 제가 먼저 볼 거예요. 스님이 남기신 게 뭔지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할 거라고요. 오후 2시. 가마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마 입구를 막은 벽돌을 하나씩 깨트렸다. 깡깡깡. 망치 소리가 적막한 산사에 울렸다. 벽돌이 무너지고 어두컴컴한 가마 내부가 드러났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최 실장은 침을 꼴깍 삼키며 맨 앞줄로 파고들었다. 자, 드디어. 혜진이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 놓인 그릇들. 혜진은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그릇을 비추는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감탄사가 아니었다. 실망과 경악의 신음이었다. 에이, 이게 뭐야? 최 실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혜진이 들고 있는 것은 백자가 아니었다. 희끄무레한 회색빛, 표면은 곰보처럼 우둘투둘했고 모양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한쪽은 푹 꺼져 있었고 주둥이는 비틀려 있었다.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다 굳어버린 사람의 얼굴 같았다. 이게 작품이라고? 그냥 찌그러진 밥그릇이잖아. 최 실장이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실패작이군. 불 조절을 잘못했네. 뼈를 섞었다더니 흙의 점력이 떨어져서 무너져 내린 거야.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못생겼다.
정말 못생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펐다. 일그러진 그 모양이 마치 평생을 고뇌하며 살아온 스님의 주름진 얼굴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침묵이 담겨 있었다. 젠장, 안을 더 뒤져봐. 저런 쓰레기 말고 제대로 된 게 있을 거 아냐? 최 실장이 가마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안에 있는 그릇들을 마구잡이로 꺼냈다. 하지만 나오는 족족 모두 똑같았다. 찌그러지고 비틀리고 색이 바랜 기괴한 그릇들. 총 12점. 단 하나도 온전한 형태가 없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이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벽에 똥칠을 했네. 최 실장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꺼내놓은 그릇 하나를 발로 걷어찼다. 와장창.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안 돼.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최 실장의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 마요. 스님이 만드신 거예요. 스님 뼈가 들어간 거라고요. 이거 놓으라고. 이딴 쓰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1,000만 원? 10원도 아까워. 최 실장은 혜진을 밀쳐내고 또 다른 그릇을 집어 던지려 했다. 잠깐. 그때 갤러리 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멈추시오. 그대로 멈추시오. 관장은 최 실장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그릇의 표면을 살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관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불량품인데. 조용히 해보시오. 관장은 그릇을 들어 태양을 향해 비추어 보았다. 탁하고 불투명해 보이던 회색 그릇. 하지만 강한 햇빛이 투과되자 기적이 일어났다. 그릇의 표면이 얇은 막처럼 빛을 머금더니 회색이던 색깔이 은은한 복숭아빛으로 변했다. 흙 속에 섞인 뼈가루 속에 인피 성분이 불과 반응하여 만들어낸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발색이었다. 세상에. 관장은 신음했다. 이건 실패작이 아니오. 이건 흙이 아니라 살이오. 네? 살이라니요? 보시오. 이 질감을. 이건 흙을 구운 게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만지는 것 같소. 그리고 이 형태. 이건 찌그러진 게 아니야. 웅크리고 있는 거요. 관장은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 그릇 안에 물을 부었다. 쪼로록. 맑은 물이 채워지자 일그러진 바닥의 형태 때문에 물결이 기묘하게 일렁였다. 아! 혜진이 숨을 들이켰다. 물이 차오르자 그릇 안쪽 바닥에 새겨진 글자가 떠올랐다. 스님이 마지막 순간 그토록 공들여 새겼던 긴 글귀였다. 물에 젖어야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음각의 글씨. 사람들이 모두 그릇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불완전고완전. 불완전고완전. 최 실장이 더듬거리며 읽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눈치였다. 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석했다. 불완전하기에 비로소 완전하다. 정적. 산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가 흘렀다. 완벽함을 쫓아 평생 그릇을 깨부수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으신 거요. 찌그러지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가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아이야. 내 스승은 신의 경지에 닿았다. 이것은 도자기가 아니다. 이것은 참회록이다. 하지만 최 실장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다. 아니,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고요. 찌그러진 걸 누가 사. 그때였다. 혜진이 깨진 그릇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까 최 실장이 발로 차서 깨진 조각이었다. 혜진은 그 단면을 보았다. 하얀 흙 사이에 콕콕 박혀있는 미세한 회색 알갱이들. 스님의 뼈였다. 혜진은 그 조각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차가운 도자기 조각인데 이상하게도 심장 박동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저씨. 혜진이 최 실장을 불렀다. 이건 못 팔아요. 뭐? 야, 돈 줄게. 관장님 말씀 들었지? 이거 대박이라잖아. 아니요. 안 팔아요. 혜진은 스님의 마지막 작품 11점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막아섰다.
이건 그릇이 아니니까요. 이건 스님 그 자체니까요. 아버지 뼈를 돈 받고 파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혜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다. 그 눈물은 그릇에 담긴 물보다 더 맑고 투명했다. 다 나가세요. 안 나가면 제가 다 깨버리고 저도 죽어버릴 거예요. 혜진이 다시 도끼를 집어들었다. 7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소문은 산바람보다 빨랐다. 서운사 노승이 사람 뼈로 그릇을 빚고 죽었다더라. 그 그릇을 보면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더라. 찌그러진 그릇 하나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라더라. 말은 발이 달린 괴물이 되어 산 아래 마을을 휩쓸고 도시로 퍼져나갔다. 그 후로 서운사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부스럭, 바스락. 어둠이 내리면 산짐승이 아닌 인간 짐승들이 기어 올라왔다. 깨진 파편 조각이라도 주워가려는 도굴꾼들, 유튜브 영상을 찍으러 온 철없는 사람들, 그저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구경꾼들. 혜진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법당 문을 걸어 잠그고 요사체 방안 장판 밑을 뜯어내어 11개의 그릇을 숨겼다. 그리고 그 위에 이불을 깔고 도끼를 껴안은 채 웅크려 누웠다. 누구냐? 혜진이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혔다. 후레쉬 불빛 두어 개가 마당을 휘젓다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혜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7살 아이의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져 갔고 땔감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절은 감옥이 되었고 혜진은 스스로를 가둔 간수가 되었다. 공포와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의심이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스님의 지인일까봐 반가운 마음이 들다가도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이 강도로 돌변할까봐 몸서리쳤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마당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도끼를 들고 뛰쳐나갔다. 멧돼지라도 내려온 것일까? 하지만 마당에 있는 것은 짐승이 아니었다. 누군가 담장 너머로 던져놓은 검은 비닐봉지였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봉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쌀 한 포대와 라면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스님 가시는 길에 향이라도 피워드리고 싶었지만 어린 스님이 너무 무서워 보여서 이것만 두고 갑니다. 밥 굶지 마세요. 마이너스 아랫마을 김씨 아저씨 마이너스. 혜진은 쌀포대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도둑만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호의조차 마음 놓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쌀을 가지러 온 척하며 그릇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기 때문이다. 혜진은 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쌀을 씹어 먹었다. 생쌀이 오독오독 씹혔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쌀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스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 깨버릴까요? 혜진은 장판을 들쳐 그릇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일그러진 그릇들. 그것들은 마치 혜진을 위로하듯 혹은 감시하듯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폭설이 다시 내리던 밤이었다. 이번엔 인기척이 달랐다. 숨어서 기웃거리는 발소리가 아니었다. 사박사박. 아주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 일주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혜진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코트도 입지 않은 얇은 원피스 차림이었다. 맨발에 슬리퍼 하나만 걸친 채 눈밭에 서 있는 여자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다. 도둑은 아닌 것 같았다. 도둑이 저런 차림으로 올 리가 없었다. 여자는 법당이 아니라 가마터 쪽을 향해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혜진은 도끼 대신 낡은 담요를 들고 나갔다. 아줌마.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 여자의 얼굴 반쪽이 붉은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불에 데인 듯 일그러진 피부가 눈꺼풀까지 끌어당기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든 게 분명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혜진의 말에 여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죽으러 왔어. 네? 여기가 도깨비가 사는 산이라며.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며. 여자는 비틀거리며 가마터 구덩이 쪽으로 향했다. 깨진 파편들이 가득한 그곳에 몸을 던지려는 기세였다. 안 돼요. 혜진이 달려가 여자의 옷자락을 잡았다. 죽지 마세요. 여기서 죽으면 스님이 화내세요. 놓아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내 얼굴 괴물 같잖아. 여자는 울부짖으며 혜진을 뿌리쳤다. 그때 여자의 눈에 요사체 툇마루에 놓인 그릇 하나가 들어왔다. 혜진이 물을 마시려고 꺼내두었던 입구가 찌그러지고 표면이 곰보처럼 패인 그 못난이 그릇이었다. 여자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는 홀린 듯 그릇 앞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릇은 기이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이거 왜 이렇게 생겼니? 여자가 물었다. 실패작이어서요. 혜진이 대답했다. 만들다가 망쳐서 찌그러지고 터지고 비틀렸어요. 여자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릇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쓸어내렸다. 그 감촉이 자신의 흉터난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너도 아팠겠구나.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그릇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릇 안에 고여있던 물이 파르르 떨리더니 여자의 눈물을 감싸 안았다. 그릇 바닥에 새겨진 글자들이 불완전고 완전 이 물결 위로 떠올랐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다. 여자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다. 세상은 그녀의 흉터를 보고 망쳤다고 했다. 징그럽다고 했다. 하지만 이 그릇은 말하고 있었다. 그 상처가 있기에 너는 너로서 완전하다고. 여자는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열했다. 차가운 도자기가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받아주었다. 넘치지도 새지도 않고 묵묵히 그 슬픔을 담아내고 있었다. 한참을 운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도끼로 가득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맑고 깊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얘야. 네. 물 한 모금만 더 줄 수 있겠니? 목이 너무 마르구나. 혜진은 주전자를 가져와 그릇에 물을 따랐다. 여자는 그 물을 생명수처럼 마셨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자는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풀어 혜진에게 내밀었다. 이걸로 밥 사 먹어라. 그리고 죽지 마라. 이 그릇을 지켜줘서 고맙다. 여자는 다시 산을 내려갔다. 죽으러 왔던 발걸음이 아니었다. 살아서 견뎌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걸음이었다. 혜진은 여자가 남긴 금팔찌와 빈 그릇을 번갈아 보았다. 스님이 왜 찌그러진 그릇을 남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이 그릇들은 박물관 진열장에 놓일 물건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야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약손이었다. 봄 기운이 살짝 비치기 시작할 무렵 서운사에 진짜 위기가 닥쳤다. 이번엔 최 실장 같은 장사꾼이 아니었다. 승복을 입은 승려였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그는 50살쯤 되어 보였다. 기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 승복은 최고급 비단으로 지어 입었고 목에는 굵은 염주를 걸고 있었다. 수행자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운 인상이었다. 그는 사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인부들을 시켜 측량을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경계고 저기 가마터까지 싹 밀어버리면 펜션 부지로는 딱이겠군. 혜진이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갔다. 누구세요? 남의 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승려는 혜진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내 놈이 월명이 주워다 키운 그 고아 녀석이구나. 우리 스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함부로? 하하. 내가 그 노인네 이름을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 내가 바로 그 노인네의 첫 번째 제자 현광이다. 제자요? 혜진은 얼어붙었다. 스님에게 제자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스님은 평생 혼자 그릇을 굽다 가셨다고 했다. 제자는 무슨? 파문당하고 쫓겨났지. 그릇 하나 깰 줄 모르는 겁쟁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말이야. 현광은 혀를 찼다. 그런데 참 웃기지 않느냐? 그 노인네는 평생 비우민이 무소윤이 떠들어대더니 정작 이 땅 문서는 내 명의로 남겨뒀더구나. 현광이 품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흔들었다. 이 땅 원래 내 속가의 땅이었다. 내가 출가하면서 절에 시주했던 건데
노인네가 죽었으니 당연히 내게 돌아오는 게 법이지. 거짓말. 여기는 스님과 제가 사는 집이에요. 법적으로는 내 땅이야. 그러니 넌 불법 점거자고. 당장 나가라. 일주일 주마. 현광은 요사채 쪽으로 걸어가며 코를 킁킁거렸다. 그나저나 소문이 자자하던데. 노인네가 마지막에 뼈를 갈아 넣어 만든 그릇이 있다고. 흉물스러운 쓰레기라던데 어디 구경이나 좀 해보자. 없어요. 다 깨버렸어요. 혜진이 방문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내 땅에 있는 물건은 다 내 것이다. 그 그릇들도 내 소유란 말이다. 현광이 혜진을 밀치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을 열고 이불을 뒤집었다. 어디 숨겼어? 그 돈 되는 아니, 그 흉물들 어디 있냐고. 그때 혜진의 눈에 현광의 손목에 걸린 염주가 들어왔다. 최고급 자단나무로 만든 염주였지만 그 알 하나하나가 미세하게 금이 가 있었다. 그리고 현광의 손톱은 흙대가 아니라 매니큐어를 바른 것처럼 반들반들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이 사람은 흙을 만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다. 못 찾을 거예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스님 그릇은 당신 같은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여요. 이 쥐방울만한 녀석이. 현광이 손을 들어 혜진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이었다. 우웅 마이너스. 방바닥 정확히는 장판 아래에서 기묘한 공명음이 들려왔다. 마치 땅속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다가 기지개를 켜는 듯한 소리였다. 현광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 소리 뭐야? 현광의 얼굴에 공포가 서렸다.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도의 불길을 견뎌낸 그릇들이 자신들을 모욕하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의 울림이었다. 혜진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들리세요? 스님이 화내시는 소리. 미친 소리 하지 마. 현광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일주일이다. 일주일 뒤에 포크레인 끌고 올 테니 싹 다 비워놔. 그 그릇들도 다 찾아내서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현광은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고 흙먼지가 가라앉았다. 혜진은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일주일. 이번엔 정말 갈 곳이 없었다. 땅 주인이 나타났으니 버틸 명분이 없었다. 혜진은 장판을 들쳤다. 11개의 그릇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까의 그 웅장한 소리는 어디 가고 그저 찌그러진 밥그릇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스님 저 이제 어떡해요?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혜진의 눈물방울이 그릇 위로 떨어졌다. 그때 절 입구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이번엔 차가 아니었다. 걸어서 올라온 사람이었다. 등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든 노숙자처럼 보이는 허름한 차림의 사내였다. 여기가 월명 스님 계신 곳입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다. 혜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또 그릇을 노리고 온 하이에나인가. 하지만 사내는 혜진을 보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내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그의 배낭에는 낡은 법전 한 권과 닳고 다른 변호사 배지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거리의 변호사라 불리는 강민우였다. 10년 전 월명 스님이 빚은 그릇에 밥을 얻어먹고 자살을 멈췄다던 그 고시생이었다. 강민우는 배낭에서 주섬주섬 명함 한 장을 꺼내 혜진에게 건넸다. 꼬깃꼬깃 구겨지고 흙탕물이 묻은 명함이었다. 법무법인 율 대표 변호사 강민우. 하지만 그의 몰골은 노숙자와 다름없었다. 덥수룩한 수염, 냄새나는 등산복, 그리고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 혜진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변호사라면서 왜 거짓골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이기고 지는 싸움에 지쳐서 도망쳤거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민우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10년 전이었지. 고시 공부하다 3번 떨어지고 빚쟁이한테 쫓겨 이 산에 올라왔었다. 목 매달 나무를 찾고 있었는데 월명 스님을 만났어. 그는 회상에 잠긴 듯 씁쓸하게 웃었다.
스님이 나한테 밥을 주셨는데 다 깨져서 국물이 줄줄 새는 그릇에 주시더구나. 내가 화를 냈지.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까지 이런 대접이냐고. 그래서요? 스님이 그러시더군. 새는 그릇에도 밥은 담긴다. 너는 깨졌지만 아직 쓸모가 있다. 그 말 한마디에 펑펑 울면서 밥을 먹었다. 그 밥 힘으로 다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지. 민우는 혜진의 손에 들린 일그러진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 깨진 놈들은 쓸모없다고 버려지더구나. 나도 사람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변호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스님 뵙으러 왔는데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산 아래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현광이 돌아왔다. 일주일 뒤에 오겠다던 그는 약속을 어기고 사흘 만에 인부들과 굴착기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밀어버려. 싹 다 밀어. 현광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안 돼요. 혜진이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갔지만 거대한 굴착기의 삼날 앞에서는 당난거철일 뿐이었다. 비키지 못해? 법적으로 내 땅이야. 내 땅에 있는 쓰레기 치우겠다는데 누가 막아. 현광은 득이양양했다. 굴착기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일주문 옆에 돌담을 무너뜨렸다. 와르르 무너지는 돌무더기 소리에 혜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강민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낡은 법전을 손에 쥐고 굴착기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시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뭐야 이거지는? 치워버려. 나는 이 사찰의 그리고 고 월명 스님의 법적 대리인 강민우요. 민우는 품에서 꼬깃 탄 명함을 꺼내 현광에게 날려보냈다. 대리인? 웃기고 있네. 죽은 사람이 무슨 대리인을 선임해? 유언 집행은 사후에도 유효하오.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는 소유권 그거 하자가 많더군. 민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눈이 법정에서 상대를 쏘아보던 매서운 눈으로 변했다. 이 땅은 30년 전 당신이 증여했지만 점유취득 시효라는 게 있어. 월명 스님이 20년 넘게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지. 게다가 종교시설은 함부로 명도 집행을 할 수 없어.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특수손괴죄의 주거침입 협박죄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싶소?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자 현광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말장난이야. 경찰 불러. 당장 끌어내. 부르시오. 경찰 오면 당신이 불리해질 텐데. 이 사찰 문화재청에 보존가치 검토 대상으로 신청해뒀거든. 방금. 민우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짓말 언제? 아까 올라오면서. 변호사가 할 일이 뭐 있겠소? 서류 만드는 거지. 민우가 시익 웃었다. 그러니 굴착기 돌리시오. 돌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당신 전 재산으로도 못 막을 소송 걸어줄 테니까. 현광은 이를 갈았다. 법이라면 자신도 알 만큼 알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미친 변호사는 껄끄러웠다. 게다가 문화재 신청이 사실이라면 골치 아파진다. 두고 보자. 며칠만 참아주지. 법원 집행관 데리고 정식으로 올 테니까 그때도 그 입 놀려봐. 현광은 씩씩거리며 철수했다. 굴착기가 후진하며 사라지자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네요. 맞다니까. 돈 못 버는 변호사라 문제지. 민우는 털썩 주저앉아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겁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혜진은 보았다. 닳고 다른 운동화가 버티고 선 그 자리가 거대한 굴착기보다 더 단단했음을. 현광은 물러갔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현광은 언론을 이용했다. 지역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악의적인 기사를 뿌렸다. 사이비 승려의 은신처 서운사 인골로 그릇 빚어 충격 무허가 건물 점거한 고아와 노숙자 변호사 사유재산 침해 논란. 여론은 차가웠다. 사람 뼈를 섞어 그릇을 만들었다는 자극적인 내용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인터넷 댓글에는 밀어버려라, 저주받은 그릇이다라는 악플이 달렸다. 사람들이 우릴 괴물 취급해요. 혜진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며 울먹였다. 상관없다. 진실은 침묵 속에 있는 법이니까.
민우는 덤덤하게 말하며 가마터 주변에 철조망을 쳤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스님의 마지막 유작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매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며칠 뒤 현광이 예고한 강제 집행의 날이 밝았다. 이번엔 집행관들과 용역 깡패 수십 명이 몰려왔다. 경찰도 출동했지만 법원 판결문을 들고 온 현광의 편이었다. 자, 법대로 합시다. 비우세요. 집행관이 고지하자 용역들이 우르르 요사체로 진입하려 했다. 민우와 혜진이 막아섰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비켜. 다 끌어내. 그때였다. 산길 아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그릇에 손대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산을 올라오고 있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여자, 휠체어를 탄 청년, 한쪽 팔이 없는 중년 남성, 공황장애로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학생, 세상에서 상처받고 부서지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난번 얼굴 화상 입은 여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고 모여든 것이었다. 나를 살려준 못난이 그릇, 그곳이 위험합니다. 그들은 띠를 두르거나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혜진과 그릇들 주위로 모여들어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당신들 뭐야? 비키지 못해? 용역 반장이 위협했지만 휠체어를 탄 청년이 앞을 막아섰다. 부수려거든 나부터 부수시오. 나는 이미 부서진 몸이라 겁나지 않소. 화상을 입은 여자가 앞으로 나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이 그릇은 흉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울입니다. 당신들이 혐오하는 이 찌그러진 모습이 우리에게는 위로란 말입니다. 현광은 기가 찼다.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떼법을 쓰네. 다 밀어버려. 깡패들 시켜서 다 끌어내라고. 하지만 용역들도 주춤거렸다. 건장한 남자들이라면 모를까 아픈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부담스러웠다.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현광이 직접 나섰다. 그는 망치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내 물건 내가 부수겠다는데 말이 많아. 비켜. 현광은 휠체어를 발로 차고 혜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목표는 혜진의 품에 안긴 스님의 마지막 유작 중 가장 볼품없이 일그러진 12번째 그릇이었다. 이게 제일 흉측하군. 본보기를 보여주마. 현광이 망치를 높이 쳐들었다. 혜진은 그릇을 꼭 껴안고 등을 돌렸다. 자신의 등짝으로라도 망치를 받아낼 생각이었다. 안 돼. 민우가 몸을 날렸지만 거리가 멀었다. 망치가 혜진의 등을 향해 내려 꽂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챙. 맑고 청한 소리가 울렸다. 비명이 아니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한 깊은 공명음이었다. 현광의 망치는 혜진의 등을 때리지 못했다. 혜진이 품고 있던 그릇에서 뿜어져 나온 알 수 없는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현광의 손이 미끄러진 것인지 망치는 바닥에 돌을 때리고 튕겨나갔다. 하지만 충격으로 혜진이 넘어지며 품에 안고 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대구르르. 찌그러진 그릇은 돌바닥 위를 구르다 현광의 발 앞에 멈췄다. 깨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그릇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스님의 뼈와 살이 담긴 그릇이 깨졌다. 하하, 꼴 좋구나. 드디어 박살이 났어. 현광은 광소를 터뜨리며 깨진 조각을 집어들었다. 자, 보아라. 이게 무슨 명작이냐? 그냥 흙덩어리지. 뼈? 웃기지도 않아. 그냥 칼슘 덩어리일 뿐이라고. 현광은 깨진 조각을 사람들에게 들어 보이며 조롱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깨진 단면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햇빛이 비치자 그릇의 깨진 틈 사이로 무지갯빛 서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굴절이 아니었다. 흙 속에 섞인 뼈가루들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낸 마치 자개장처럼 영롱한 빛깔이었다. 현광의 웃음이 멈췄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봐, 깨지니까 더 빛나. 속이 보석 같아. 민우가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본체를 집어들었다. 귀퉁이가 깨져나갔지만 그 덕분에 그릇의 내부 구조가 드러났다.
겉은 투박한 회색이었지만 속은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입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현광 스님. 민우가 낮게 불렀다. 당신 말이 맞소. 이건 흙덩어리고 칼슘 덩어리요. 하지만 당신은 하나를 모르고 있소. 뭘? 월명 스님은 평생 깨진 그릇만 만드셨소. 왜인지 아시오? 깨져야만 안이 보이기 때문이요. 민우는 깨진 그릇을 현광의 눈앞에 들이대었다. 보시오. 겉만 번지르르한 당신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그릇은 깨짐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속살을 보여주고 있소. 당신의 그 비단 승복 안에 감춰진 욕망과는 정반대지. 현광은 뒷걸음질 쳤다. 그릇의 깨진 단면이 마치 날카로운 눈동자가 되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함. 치워. 저주받은 물건이야. 현광이 손을 휘저었다. 그때 혜진이 다가왔다. 혜진의 손에는 물병이 들려 있었다. 혜진은 깨진 그릇에 물을 부었다. 깨진 틈으로 물이 셀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물은 표면 장력으로 아슬아슬하게 맺혀 있었다. 그리고 물이 차오르자 바닥에 글자가 떠올랐다. 이번 글자는 앞서 발견된 11개의 그릇과 달랐다. 12번째 그릇. 이것은 스님이 현광을 위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여역시 불. 여역시 불.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민우가 해석했다. 너 또한 부처다. 현광의 눈이 커졌다. 탐욕, 살생, 거짓. 자신을 향해 쏟아질 줄 알았던 비난의 단어가 아니었다. 자신을 파문하고 쫓아낸 스승이 평생을 저주했을 거라 믿었던 스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너 또한 부처라는 용서와 인정이었다. 이게 왜? 현광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그릇을 뺏어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물결 위에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욕심에 찌든 얼굴, 화에 일그러진 얼굴. 그런데 그 위에 부처라는 글자가 겹쳐 보였다. 거짓말이야. 노인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리 없어. 날 얼마나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혜진이 말했다. 스님은 매일 밤 기도하셨어요. 현광 스님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릇이 깨져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 현광 스님도 언젠가 본래 마음으로 돌아올 거라고. 닥쳐. 닥쳐. 현광은 그릇을 내동댕이 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그릇이 손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그가 놓지 못하고 있었다. 평생 갈구했던 스승의 인정이,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 같은 존재의 사랑이 그 찌그러진 그릇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으아앙. 현광은 그릇을 끌어안고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천광산 호랑이라 불리던 욕망의 화신이 깨진 밥그릇 하나를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서운사 마당을 가득 메웠다. 사람 방패가 되었던 상처 입은 사람들도 용역 깡패들도 경찰도 모두 숙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깨진 그릇이 가장 단단하게 굳어있던 사람의 마음을 기어이 깨뜨려 버린 것이다. 통곡이 멈춘 자리는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했다. 현광은 한참이나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비단 승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항상 기름지게 빛나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용역 깡패들도 집행관들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법원 판결문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판결이 내려진 현장이었다. 가자. 현광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 집행이. 용역 반장이 쭈뼛거리며 묻자 현광은 씁쓸하게 웃었다. 집행은 끝났다. 내 마음속에 탐욕을 집행했으니 더 이상 부술 것이 없다. 현광은 혜진에게 다가갔다. 혜진은 긴장하며 깨진 그릇 조각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현광은 혜진을 해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품에서 땅 문서와 인감도장이 든 봉투를 꺼냈다. 받거라. 이게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너도 아니다. 현광은 봉투를 혜진의 손에 쥐어주며 12개의 그릇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저 못난 녀석들이 주인이다. 나는 잠시 등기부라는 종이 쪼가리에 이름을 올렸을 뿐
한 번도 이 땅의 흙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구나. 현광은 손목에 차고 있던 최고급 자단나무 염주를 풀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그 염주를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것도 버리고 가마. 부처님 흉내를 내려고 걸치고 다녔던 족쇄였다. 이제야 목이 좀 가볍구나. 그는 마지막으로 요사체 툇마루를 향해, 아니 보이지 않는 월명 스님의 영정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삼배미를 올리는 그의 등은 더 이상 거만한 사업가의 등이 아니었다. 늙고 지친 그러나 비로소 길을 찾은 수행자의 등이었다. 잘 있어라. 꼬마 스님. 현광은 차를 타지 않았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차 열쇠를 넘겨주고는 터벅터벅 걸어서 산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혜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운사 마당에서는 기이한 저녁 식사가 열렸다. 화상 입은 여자 휠체어 탄 청년 강민우 변호사 그리고 혜진. 그들은 월명 스님이 남긴 12개의 그릇에 밥을 담아 먹었다. 찌그러진 그릇, 귀퉁이가 깨진 그릇, 구멍이 날 듯 얇아진 그릇.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밥맛은 꿀맛이었다. 신기하네. 휠체어 탄 청년이 말했다. 보통 그릇에 먹으면 그냥 밥인데 이 그릇에 먹으니까 위로를 먹는 것 같아. 강민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스님의 뼈가 흙이 되고 그 흙이 그릇이 되어 밥을 안았으니 우리는 지금 스님의 육신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셈이지. 이걸 먹고도 힘을 못 낸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나. 혜진은 말없이 밥을 씹었다. 12번째 그릇, 여역시불러 또한 부처다이 새겨진 그릇은 깨진 채로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다. 깨진 틈으로 밥알이 보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흉하다 하지 않았다. 깨진 틈이 마치 웃고 있는 인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왔다. 서운사는 달라졌다. 현광이 두고 간 땅문서 덕분에 사찰은 온전히 보존되었지만 더 이상 조용한 수행 도량은 아니었다. 간판 없는 병원. 사람들은 서운사를 그렇게 불렀다.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업에 실패한 가장, 학교 폭력으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 자식을 잃은 부모 하나같이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약을 처방받으러 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밥 한 끼를 먹으러 왔다. 혜진은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된장국뿐이었지만 12개의 그릇에 담아내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이 되었다. 자, 드세요. 혜진은 우울증으로 앙상하게 마른 여대생 앞에 그릇 하나를 놓아주었다. 바닥에 4- 버릴 사자가 새겨진 그릇이었다. 이 그릇은 밑이 좀 평평하지 않아서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드실 때 손으로 꼭 잡고 드셔야 해요. 여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감싸쥐었다. 그릇의 온기가 차가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흔들리는 그릇을 붙잡기 위해 집중하는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죽음의 충동이 잠시 잊혔다. 따뜻해. 여학생은 국물까지 싹 비웠다. 바닥에 드러난 버릴 4글자를 보며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미움도 원망도 나쁜 기억도 다 버리고 가라는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강민우는 아예 짐을 싸들고 절로 들어왔다. 그는 변호사 배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앞치마를 둘렀다. 그는 설거지 담당이었다. 변호사님, 아니 처사님. 설거지 좀 살살 하세요. 그러다 또 깨먹겠어요. 혜진이 타박하자 민우는 허허 웃었다. 이 녀석들이 워낙 단단해서 괜찮다. 뼈대 있는 가문 출신들이라 그런지 맷집이 좋아.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만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그릇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번에는 수집가들이 눈독을 들였다. 어느 날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 회장이 비서를 대동하고 찾아왔다. 그는 12개의 그릇을 통째로 사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건 국보급입니다. 이런 산골짜기에서 밥그릇으로 쓰다가 깨지기라도 하면 국가적 손실이에요. 제가 박물관을 지어 항온항습실에 영구 보존하겠습니다. 가격은 백지수표로 드리죠. 회장의 제안은 논리적이었다. 보존. 그것은 유물을 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팝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이 그릇들은 갇혀 있으면 죽습니다. 혜진은 밥알이 말라붙은 그릇 하나를 들어보였다. 보세요. 여기 이 흠집, 어제 젓가락질 서툰 꼬마가 낸 겁니다. 저기 저 얼룩은 지난주에 매운탕 국물이 밴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훼손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완성입니다. 혜진의 눈빛은 단호했다.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릇은 사람의 손을 타고 음식의 온기를 품고 입술과 부딪힐 때 비로소 살아있는 거라고. 박물관 유리관 속에 갇혀서 숨도 못 쉬는 건 그냥 예쁜 시체일 뿐이에요. 회장은 혜진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살 남짓한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였다. 그리고 이 그릇들은 약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먹어야 낫는 약인데 그걸 부자들 눈요기감으로 가둬두면 직무유기죠. 결국 회장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대신 그는 돌아가는 길에 익명으로 쌀백가마니를 시주했다. 그 역시 그릇에 담긴 밥을 먹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 하나를 녹이고 갔기 때문이다. 서은사의 그릇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낡아갔다. 모서리가 이나가고 금이 가고 색이 바랬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릇들에서는 더 깊은 광채가 났다. 수천 명의 입술과 손길이 만들어낸 인간의 무늬가 더 씹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다. 서운사 마당의 느티나무가 10번 옷을 갈아입었고 혜진의 키는 문지방을 넘었다. 20살 청년이 된 혜진은 이제 승복 대신 간편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삭발했던 머리도 조금 길러 더부룩했다. 그는 정식 승려가 되지 않았다. 그저 그릇 지키는 사람으로 남았다. 강민우는 늙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했고 허리도 굽었다. 그는 이제 설거지 대신 마당을 쓰는 일을 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공양 시간이었다. 여느 때처럼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다. 혜진은 분주하게 국을 퍼담았다. 쨍그랑. 식당 한 구석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모든 사람의 동작이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한 중년 남성이 사색이 되어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산산조각난 그릇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노- 성낼 노자가 새겨진 그릇이었다. 12개의 그릇 중 가장 불의 기운이 강했던 녀석이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손이 미끄러져서. 남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다. 저거 월명 스님 유작 아니야? 수억 원짜리라던데 큰일 났네. 혜진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갔다. 남자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혜진은 깨진 조각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0년 넘게 수만 번의 밥을 담아냈던 그릇.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다치지 않으셨나요? 혜진이 물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만 이 귀한 걸 깨트려서 어떡합니까?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혜진은 빙그레 웃었다. 어릴 적 월명 스님이 짓던 그 미소와 꼭 닮아 있었다. 변상이라니요. 축하드릴 일입니다. 네. 축하요? 이 녀석이 오늘 손님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갔네요. 혜진은 쭈그리고 앉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노자의 일부가 새겨진 파편이었다. 이 그릇은 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평생 뜨거운 국물을 담으며 사람들의 화를 식혀주었죠. 이제 그 소명을 다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혜진은 파편을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선물입니다. 가져가세요. 이걸요? 네. 살다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 조각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천하의 명작도 때가 되면 깨지는데 내 화 따위가 뭐라고 영원하겠는가.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겁니다. 남자는 멍하니 조각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깨진 그릇값을 물어주는 대신 깨진 마음을 치료받고 돌아갔다. 그날 밤 혜진은 남은 조각들을 모아 가마터 뒤편 월명 스님의 돌무덤 옆에 묻어주었다. 스님, 노 녀석이 먼저 갔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갔어요. 혜진은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아까워? 뒤에서 강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늙은 호박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아니요. 시원합니다. 거짓말. 너 어릴 때 그릇 하나 깨지면 세상 무너진 듯 울었잖아. 그때는 그릇이 그릇인 줄 알았으니까요. 혜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릇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요. 깨져야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되어야 다시 무언가를 품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컸다, 우리 꼬마 스님. 민우가 혜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11개 남았구나. 저 녀석들도 언젠가는 다 깨지겠지? 그렇겠죠. 저도 아저씨도 언젠가 깨져서 사라질 테고요. 그렇지. 하지만 슬프지는 않네. 우리가 담았던 밥, 우리가 나눴던 마음, 그건 누군가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계속 살아갈 테니.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았다. 가마터의 불은 꺼진 지 오래였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사라짐으로써 영원해지는 것들. 그 역설적인 진리가 서운사의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한 결말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11개의 그릇이 남은 그해 겨울, 혜진에게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월명 스님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얼굴이 반쪽이 일그러진 여인이 서 있었다. 메모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릇의 주인은 따로 있다.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이 고아라고만 알고 있었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월명 스님이 평생 숨겨왔던 업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진 속 여자는 낯이 익었다. 비록 사진 속 얼굴은 흉터 없이 고왔지만 눈매만은 기억 속에 선명했다. 몇 년 전 죽으러 왔다가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고 돌아간 그 화상 입은 여인. 그리고 금팔찌를 주고 간 사람. 이 여자 내가 아는 분이에요. 혜진의 손이 덜덜 떨렸다. 강민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확실하냐? 네. 제가 기억해요. 이 눈빛 잊을 수가 없어요. 혜진은 창고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금팔찌를 꺼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음각되어 있었다. J, Y, H 정연이. 그분의 이름일 것이다. 혜진과 민우는 곧바로 길을 떠났다. 민우의 낡은 인맥을 동원해 금팔찌의 주인을 수소문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그들은 남해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작은 횟집 주방에서 생선을 다듬고 있었다. 화상 입은 얼굴 반쪽을 머리카락으로 가린 채 묵묵히 칼질을 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혜진이 불렀다. 여자의 칼질이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청년이 된 혜진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살아있었구나. 잘 컸구나. 그녀는 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혜진에게 다가왔다. 만지고 싶으나 차마 만지지 못하는 손이 허공에서 맴돌았다. 이 사진 아주머니가 보내신 거죠? 혜진이 사진을 내밀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거라. 긴 이야기가 될 게다.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은 자리. 여자는 소주 한 잔을 들이켜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혜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지옥도였다. 20년 전이었다. 서운사 바로 밑에는 작은 민가 한 채가 있었지. 나와 내 남편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살고 있었어.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때 월명 스님은 젊었고 오만했어. 그는 전설 속의 비색을 재현하겠다며 미쳐 있었지. 마을 사람들이 말렸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가마에 불을 떼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단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 그런데도 스님은 가마 온도를 한계까지 올렸지. 결국 가마가 폭발했다. 폭발이요? 그래. 굴뚝에서 튀어오른 불똥이 강풍을 타고 우리 집 지붕으로 옮겨 붙었어. 초가집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지. 혜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남편은 잠든 아이를 구하려다 무너진 기둥에 깔려 죽었다. 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얼굴에 불이 붙어 쓰러졌지.
그때 누군가 불길을 뚫고 들어와 아이를 안고 뛰쳐나갔어. 그게 월명 스님이었나요? 그래. 그는 아이를 구해서 나왔지. 하지만 내 남편은 구하지 못했어. 내 얼굴도 우리 행복도 그의 욕심이 낸 불씨 하나가 모든 것을 태워버린 거야. 혜진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을 거두어준 생명의 은인. 아버지라 믿고 따랐던 스승. 그가 사실은 내 부모를 죽인 방화범이었다니. 내가 고아라서 거둔 게 아니라 나를 고아로 만든 장본인이어서 키운 것이라니. 나는 병원에서 1년을 보냈다. 퇴원하고 저를 찾아갔을 때 스님은 내게 젖동량을 하러 다니며 키우고 있더구나. 나를 보자마자 그 오만하던 양반이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피를 흘리도록 빌었어. 죽여달라고. 제발 죽여달라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흉터를 적셨다. 죽이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그놈 목을 조르고 내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어. 하지만 내 꼴을 보니 그럴 수가 없더구나. 화상 입은 괴물 같은 얼굴,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과부. 그런 내가 너를 키우면 너는 평생 괴물의 아들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될 텐데. 그녀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그래서 두고 나왔다. 평생 속죄하며 키우라고. 내 놈이 만든 업보, 내 놈이 짊어지고 가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했지. 그럼 스님이 매일 그릇을 깬 이유가? 그래. 그건 도자기가 아니야. 그날 밤 타 죽은 내 남편의 뼈고 타버린 내 얼굴 가죽이다. 그는 20년 동안 매일매일 그 지옥 불 속에서 살았던 거야. 혜진은 오열했다. 스님이 그릇을 깰 때마다 짓던 그 고통스러운 표정. 탐, 진, 치, 한. 그 글자들은 단순히 마음을 닦는 수행이 아니었다. 살인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키우며 뼈에 새긴 피눈물 나는 참회록이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차라리 모르게 두시지. 나도 얼마 안 남았다. 암이라더구나.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죽기 전에 알려주고 싶었어.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고.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아주 강하고 귀한 아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용서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 그가 너를 살렸잖니. 그리고 너를 사랑했잖니. 내가 지켜봤다. 지난번 죽으러 갔을 때 그가 만든 그릇을 보고 알았어. 그 사람은 평생 너를 위해 샀다. 자기 자신은 죽이고 오직 너를 위해서. 여자는 혜진을 품에 안았다. 낯선 그러나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비린내와 소주 냄새가 섞인 그 품에서 혜진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혜진은 서운사로 돌아왔다. 절은 그대로였지만 혜진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마당에 있는 돌멩이 하나, 기둥 하나도 스님의 숨결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위선처럼 느껴졌고 가증스러웠다. 으아! 혜진은 가마터로 달려가 망치를 들었다. 남아있는 11개의 그릇. 아니, 먼저 깨진 노자 그릇을 제외한 10개의 그릇. 그것들을 모조리 깨부수고 싶었다. 이것들은 예술품도 치유의 도구도 아니었다. 그저 죄악의 증거물일 뿐이었다. 혜진아, 멈춰라. 강민우가 달려와 말렸지만 혜진은 그를 뿌리쳤다. 놓으세요. 다 거짓말이었어. 나한테 했던 말들, 따뜻한 눈빛, 다 연기였다고요. 죄책감 덜려고 나를 이용한 거야. 혜진은 그릇 하나를 들어 바닥에 내리찍으려 했다. 그 그릇은 자 마이너스 사랑할 자자가 새겨진 그릇이었다. 그 순간 혜진의 뇌리에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피를 토하면서도 혜진의 손을 잡고 울지 말라고 했던 그 목소리. 추운 겨울밤 이불이 없어 자신은 웅크리고 자면서도 어린 혜진에게는 두꺼운 승복을 덮어주었던 그 온기. 그것이 정말 연기였을까? 오로지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혜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망치를 쥔 손에 힘이 빠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릇을 끌어안았다. 왜 그랬어요? 차라리 나를 고아원에 보내지 왜 옆에 두고 평생 미안해하면서 바보같이. 혜진은 깨달았다. 월명 스님은 혜진을 사랑했다. 죄책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그토록 처절하게 그릇을 깼던 것이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가마터 뒤편 스님의 돌무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이 깨진 그릇 조각을 묻어주었던 작은 흙무덤들이 있었다. 혜진은 남은 그릇들을 하나씩 닦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민우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그래. 이 그릇들 다 돌려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요. 흙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다음 날부터 혜진은 기이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10개의 그릇을 들고 전국을 떠돌았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미혼모 시설이었다. 그는 그곳 식당에 짜 그릇을 놓고 왔다. 이 그릇에 밥을 먹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교도소였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부탁하여 참 마이너스 뉘우칠 참 그릇을 기증했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안 마이너스 편안할 안 그릇을, 보육원에는 몽 마이너스 꿈몽 그릇을. 그렇게 혜진은 스님의 뼈와 살이 담긴 그릇들을 세상에서 가장 그릇이 필요한 곳으로 떠나보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그저 그릇이 제 역할을 하기를, 그곳에서 깨질 때까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그릇은 하나였다. 허 마이너스 빌어. 텅 빌어자가 새겨진 그릇. 혜진은 이 그릇을 들고 다시 남해 바닷가로 갔다. 어머니 정연이가 있는 곳으로. 하지만 횟집 문은 닫혀 있었다. 이웃 상인은 그녀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혜진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릇에 어머니의 하얀 뼈가루를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월명 스님의 돌무덤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을 섞었다. 어머니, 그리고 스님. 혜진은 바다를 향해 섰다. 이제 두 분 화해하세요. 흙과 뼈가 섞여 그릇이 되었듯이 두 분도 이제 그만 아픔을 섞고 편안해지세요. 혜진은 그릇을 높이 들어 바위 위로 던졌다. 챙그랑. 맑고 경쾌한 소리가 바다를 갈랐다.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뼈와 스님의 흙이 섞인 가루가 바람을 타고 바다로 흩날렸다. 햇빛을 받은 가루들이 반짝이며 춤을 췄다. 마치 두 마리의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다. 다 비웠다. 혜진은 빈손을 털었다. 슬픔도 원망도 그리움도 그릇이 깨지는 순간 모두 날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거대한 구멍이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겼다. 30년이 지났다. 서운사는 이제 파편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자신의 아픈 사연을 적은 접시를 직접 깨트리는 의식을 치렀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된 혜진은 가마 앞에서 흙을 빚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10살 되어 보이는 어린 동자승이 앉아 있었다. 스님, 왜 그렇게 못생기게 만드세요? 좀 예쁘게 빚으시지. 동자승이 투덜거렸다. 혜진은 빙그레 웃으며 찌그러진 그릇을 들어 올렸다. 이 녀석아, 이게 예쁜 거다. 에이, 거짓말. 삐뚤빼뚤한데 뭐가 예뻐요?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 찢어지고 데이고 무너진 자국들, 그게 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다는 문이란다. 혜진은 갓 구워낸 따끈한 그릇에 물을 담았다. 물결이 잔잔해지자 그릇 바닥에 글씨가 떠올랐다. 완전할 완. 하지만 그 글자는 반쯤 지워져 있었다. 일부러 그렇게 새긴 것이었다. 완성은 끝이 아니다. 깨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지. 혜진은 망치를 들었다. 동자승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깨시게요? 그래. 이 그릇은 오늘 제 할 일을 다 했다. 내 마음을 비춰주었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 쉬게 해주어야지.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졌다. 혜진은 그 조각들을 주워 가마터 뒤편의 거대한 돌무덤 위에 올렸다. 수십 년간 쌓인 수백만 개의 파편들. 햇빛이 쏟아지자 그 파편의 무덤 전체가 거대한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깨진 것들의 무덤이 아니었다. 비로소 빛을 찾은 별들의 은하수였다. 혜진은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바람결에 월명 스님의 굵은 기침소리와 어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오늘도 참 곱게 깨졌구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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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